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덱싱 끝났고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에 이제 그 완벽하진 않지만 그 시스테매틱 앱센스에 의한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 다시 말하면 익스틴션 그룹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제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스캔딩 옵사이드의 이제 모노크리닉이었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다른 걸로 접혀 있네요. 저 헥사고날이고, 여기서도 이제 리플렉션 컨디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런 거에 맞춰갖고 익스틴션 심볼은 P 밑에 짝대기, C 밑에 짝대기.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C 글라이드가 있으면서 여기는 뭐뭐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가능한 스페이스 그룹군을 이렇게 세 개로 헥사고날 쪽에 185번, 188번, 193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몇 해 전에 이제 찾은 뉴 페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 개 중에 이제 뭐를 정해야 되겠죠, 하나를.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정확히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로파일 매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프로파일 매칭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이 되면 거기서 구한 익스팅션 그룹 심볼 내에 있는 가능한 스페이스 그룹 캔디데이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우더 XRD를 측정해서 나온 XRD 패턴을 그대로 피크 펑션을 이용해가지고요. 그냥 산술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피크 펑션을 사용해갖고 디컨볼루션을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덱싱 끝났으니까 피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피크의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일반적인 수학적인 방법을 수학적인 피크 펑션을 이용해서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피크 펑션은 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이 있고 로렌ți안이 있죠. 로렌ți안 피크 펑션하고 가우시안 피크 펑션을 두 개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 두 개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면 여기 에타라는 이제 웨이팅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이 로렌ți안 펑션과 가우시안 펑션을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면 웬만한 픽은 전부 다 잡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런 로렌ți안과 가우시안을 웨이티드 썸해서 쓰는 피크 펑션을 우리가 슈더보이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더보이트 펑션을 대개 사용하고요. 뭐 아닌 이 펑션 말고 피크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주로 슈더보이트 펑션을 써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 매칭이 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XRD 패턴을 피팅해 놓은 그림을 두 가지로 보실 때 항상 구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프로파일 매칭만 한 건지 리애벨트 리파이먼트까지 끝난 건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파일 매칭만 한 놈을 우리가 르베일 리파이먼트 또는 르베일 피팅 뭐 이렇게 부릅니다. 르베일이라는 분이 이제 현대 크리스탈로그라퍼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불란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짓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르베일 피팅이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저거를 예전 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이 프로파일 매칭을 해가지고 어차피 프로파일 매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피크 펑션들을 전부 다 구해내면 그 피크의 면적이 바로 스트럭처럴 팩터잖아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팩터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스트럭처 팩터를 결론적으로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 스트럭처 팩터를 구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프로파일 매칭을 하는 이유는 이것의 최종 결과를 스트럭처 팩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프로파일 매칭을 해서 정확히 피크들을 분리해내고 거기에서 그 피크의 면적들을 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로렌ți안 펑션과 가우시안 펑션의 파라메타들, 다시 말하면 뭐 위드스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거기. 그런 것들의 파라메타를 알면 얘들 피크를 완전히 알게 되고, 그 피크의 면적이 스트럭처럴 팩터잖아요. 그래서 프로파일 매칭의 목적은 정확한 스트럭처럴 팩터를 구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컴퓨터 기술이 없을 때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저거를 측정을 해갖고 가위로 오려내서
그 피크를 그대로 가위로 오려서 그거에 무게를 쟀다 그러더라고요. 저울로. 그래서 그 무게값의 비율로다가 스트럭처럴 팩터의 비율을 해서 이 디터미네이션을 했다 그러는데 참 대단한 아이디어였지 않나 싶은데 현재는 이런 그 피크 펑션으로 완전히 이 스트럭처럴 팩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 단 인덱싱과 이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프로파일 매칭을 끝나고 나면은 정확한 스트럭처럴 팩터를 구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르베일 피팅이다, 르베일 리파이먼트다 그러면은 이런 그 재료의 어떤 그 크리스탈로그라피적인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원자의 위치라든지 원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저 이거의 그 어떤 이 디프렉션 된 위치, 다시 말하면 이거의 시미트리, 스페이스 그룹과 이놈의 그 레티스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 레티스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피크를 단순히 수학적인 펑션으로 그대로 피팅을 해서 스트럭처럴 팩터를 구해내면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것이 이제 그 원자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 단계를 다이렉트 메소드 또는 여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아주 극부적인 상황인데 여기다 적어놓은 거가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다이렉트 메소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이렉트 메소드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XRD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뭐죠? 그게 일렉트론 덴시티의 레시프로칼 레티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렉트론 덴시티가 리얼 레티스인데 그게 일렉트론 덴시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규칙적인 크리스탈로그라피적인 그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얼 레티스를 XRD로 디프렉션을 때리면 그게 레시프로칼 레티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서로 후레 트랜스폼 관계에 있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XRD 데이터는 연속값이 아니라 불연속값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XRD 패턴에서 나오는 스트럭처럴 팩터는 그 HKL 디프렉션이 일어나는 고 DHKL, 다시 말하면 고간면 인덱스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사이에 어떤 값을 갖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RD 데이터는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연속적인 그 스트럭처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럼 그놈을 이 백워드 트랜스폼, 풀의 트랜스폼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리얼 레티스 연속 함수인 그 일렉트론 덴시티가 나오는 거고 그걸 풀의 트랜스폼 하면은 그 스트럭처럴 팩터, 불연속적인 스트럭처럴 팩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백워드인지 포워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 트랜스포메이션, 풀의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XRD 쪽에서는 불연속적인 이런 그때그때 HKL 값에 요거 H라고 쓴 건 HKL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HKL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럴 팩터 F 값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density 펑션, 다시 말하면은 일렉트론 덴시티, low가 이게 일렉트론 덴시티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서로 풀의 트랜스폼 관계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풀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일렉트론 덴시티 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Gfury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Gfury라는 소프트웨어는 풀프루프나 이런 데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 스트럭처럴 팩터 르베일 핏 해가지고 프로파일 매칭 해가지고 나온 그 스트럭처럴 팩터들을 싹 집어넣으면 이렇게 어느 면에서의 어떤 일렉트론 덴시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원소를 갖다 꾸겨 넣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제일 무거운 데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센 데는 오케이 저기는 헤비 애톰, 헤비 원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두 개의 원소가 같이 이렇게 본드를 이루고 붙어 있을 때 얘네들이 두 개의 원자량을 합치게 되면 제3의 또 그런 비슷한 원소들이 이 컴파운드를 이루고 있다면 그게 이건지 저건지를 두 개 옥시전하고 이게 칼슘이랑 섞여진 건지 아니면 제3의 하나의 원소인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렉트론 덴시티가 연속값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지만 그 연속값이라는 얘기는 이게 딱 부러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미어드 아웃 돼 있습니다. 스미어드 아웃이 무슨 얘기냐면 서로 그냥 다 블러링 돼 있다 이거야. 블러링. 그냥 흐릿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런 뭐 등고선이 이렇게 맵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가 실제 이 자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우리가 그 휴리스틱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잔차를 최저화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실측치와 이 계산 우리의 그 모델과의 그 관계를 그 사이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최적의 그 원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는 걸 쓰는데, 저게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휴리스틱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크리스탈로그라피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뭔지 다들 모르시고 그냥 쓰시겠지만, 뭐 제가 여담으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 그 뉴페이스를 찾는다. 아까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RCSD나 ICDD 같은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거 찾기가 무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저는 뭐 몇 개 찾았다 그랬죠. 그 찾은 이유가 저도 휴리스틱스 기법을 찾는 데 쓰거든요. 유전 알고리즘이라든지 파티클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뭐 하모닉 서치, 뭐 타브 알고리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휴리스틱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인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어떤 경험에 위시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론적으로 딱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인류의 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휴리스틱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인데, 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뭐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 과거에 그 수학의 기본을 두고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기본을 둔 옵티마이제이션은 계속 좋은 대로만 계속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더 나오는 대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은 더 안 좋은데도 한번 가볼만 하다. 이런 어떤 이 철학을 주는 겁니다. 그 철학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들 그 원자들이 그 고온에서 온도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지자리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어닐링 되는 그런 미케니즘에서 휴리스틱스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빼다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만든 건데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이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막 시퍼렇게 이렇게 막 어딘지 모르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원소 위치를 그래도 잘 잡을 수 있다. 그냥 다이렉트 메소드 사람이 손으로 하면 이런 노란 부분, 요런 데만 우리가 헤비애톰 자리만 대충 알고 거기다 박으면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쓰면 이런 데 이렇게 블러링 돼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원자 위치도 대충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 위치를 대충 찾아서 놓는 방법을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리에펠트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첫 번째 표제어가 뭐냐? 이거에 대한 한마디를 딱 하자면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는 구조를 알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구조를 뭘로 알았다고요? 좀 전에 대충 알았어요. 대충 알아서 다이렉트 메소드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같은 걸 해서 대충 자리를 알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전에 찾아낸 그런 새로운 컴파운드인데요. 이게 모노크리닉인가 그런데 약간 어스미트릭 유닛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면은 그냥 모든 자리가 다 또 제너럴 사이트예요. 보시면 이 제너럴 사이트면은 이게 결국은 숫자가 딱 부러지는 숫자가 아니라 막 뭐 0.322, 0.3440, 0.1645 뭐 이런 것들을 다 피팅해서 이거를 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알아내는 건데요. 그게 전부 다 풀 패키지로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그런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파인이 되는데 얼토당토한 숫자 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소드를 하고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을 해서 그럴싸한 이 시작 포인트들을 여기에 좀 가까운 포인트에다 놓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다 산으로 갑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괜찮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는 다시 한번 참 강조하는데 구조를 어슴푸레하게 또는 대충 뭐 알아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리에펠트 리파인먼트에서 이제 한 60년대에 이제 이 리에펠트라는 분이, 아까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XRD 패턴은 이게 불연속적인 데이터죠.
그 상당하는 HKL에 상당하는 각 피크에서 나오는 그 피크의 이 면적, 그게 스트럭처럴 팩터 값이고, 그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11도 있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6도 있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8도에 있고, 그 사이 값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연속적인 값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XRD 찍으면 그렇게 불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연속 커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에펠트 박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불연속적인 그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연속함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연속함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옴니폰턴트한, 다시 말하면 전제전능한 식을 하나 내가 만들어 쓰겠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저 양반이 생각을 하신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식을 만들었어요. 그 식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재료에서 나오는 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나오는 요 머티리얼에서 나오는 이런 그 어떤 어시메트릭 유닛의 원자 위치, 그 다음에 그놈의 이 서멀 바이브레이션, 이놈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냐, 아니면 서멀리 얼마나 흔들리고, 이놈이 또 뭐 저 아이소트로픽하게 하냐, 또 아니면 이놈이 또 아나이소트로픽하게 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런 값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놈이 그 자리에 100%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오큐펀시 이런 밸류, 이런 것들이 재료에서 나올 수 있는 파라메터들이죠. 우리가 피팅 파라메터를 이 리에펠트 리파인먼트에서 사용하는 피팅 파라메터의 제일 중요한 게 재료 파라메터입니다. 재료 파라메터는 뭐요? 원자 위치, 원자 좌표 XYZ 값,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을 때는 뭐 수십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멀 팩터, 원자당 다 하나씩, 위콥 사이트당 다 하나씩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오큐펀시, 그 자리에 몇 % 들어가 있냐 하는 이 세 개가 재료에서 나오는 그 정식 이 크리스탈로그래픽한 파라메터고요. 그 외에도 뭐 크리스탈로그래픽하진 않지만 익스트린직한 재료 파라메터들도 있죠. 이놈이 뭐 저 텍스처가 있냐, 예를 들면은 뭐 모양이 납작한 판 모양이라 그냥 파우더로 개놓으면은 전부 다 누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면지수가 더 많이 나온다, 다른 면보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게 텍스처 이펙트죠. 그런 텍스처 이펙트도 들어갔고요. 뭐 사이즈 이펙트도 들어가고, 뭐 이상한,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XRD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팩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 식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기계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XRD의 속성에서 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식을 하나의 수식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식 뭐 보시면 다 아는데, 뭐 그거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저 나중에 리에펠트는 제가 따로 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시 그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불연속적인 각각의 HKL 값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럴 팩터 값만이 우리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XRD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실측할 때 실제적으로는 이게 연속함수로 나오므로 그 연속함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전제전능한 식을 만드는 게 바로 리에펠트 리파인먼트고요. 이 리에펠트 리파인먼트가 그 식을 이용해서 그 실측 데이터와 그 펑션을 as close as possible, 가까울수록 좋게 딱 맞춰가지고 그 파라메터들이 그때 피팅이 돼서 나와서 제일 잘 맞는 피팅 파라메터들이 우리가 나중에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리에펠트 리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구조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위콥 사이트 이 테이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값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이트는 다 다르더라도 구조가 같은 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거, 예를 들면은 PGT를 리파인먼트를 할 때 바름 타이타네이트의 그 리파인먼트 결과를 시작점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왜? 걔네들은 서로 비슷하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레퍼런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의 그 메인스트림은 뭐죠? 이런 거 모르는 거. 이게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거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지금 맞춰가는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는 그 unknown structure의 determination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어느 정도 대충 구조를 알 때 마지막 파이널라이제이션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리파인먼트가 끝나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르베일 리파인먼트하고 리에펠트 리파인먼트가 어떻게 다른지만 좀 여러분들이 아셔주시면, 그거 르베일 리파인먼트는 그 디스크리트한 각 인덱스 HKL에 해당하는 스트럭처 인덱스를, 스트럭처 팩터를 구하기 위한 그 피팅이고요. 그거는 그냥 아비트러리 아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론적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냥 그 피크 펑션, 가우시안, 로렌tsi안 이런 거 써가지고 그냥 정확히 그 면적값만 구하려고 하는 게 르베일 리파인먼트예요. 그래서 인덱싱이 끝나야 할 수 있죠. 왜냐면 스트럭처를 알아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덱싱하고 스트럭처 스페이스 그룹을 대충 디터미네이션 하고 그걸 이용해서 르베일 리파인먼트를 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소드나 뭐 시뮬레이트 더닐링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원자의 대충 위치를 알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뭐 말로 이렇게 하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뭐 저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대략의 이제 원자 위치와 구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리에펠트 리파인먼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밝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에펠트 리파인먼트하고 르베일 리파인먼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발음이 그걸 들으면은 외국 그 사람들 그 발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르베일을 얘기하는 건지 리에펠트를 얘기하는 건지 뭐 우리나라 사람처럼 리트벨트 그 다음에 르베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두 개에 대한 그 이 비교 이 차이를 잘 아시고 이게 나중에 어디 학회나 이런 데 가셔서 외국 사람들이 할 때 발표할 때 얘가 르베일만 했다는 얘기지. 왜냐면 논문 쓸 때 이 리에펠트까지 안 가고 이 구조를 모르면 르베일은 쉽게 하니까 르베일 핏까지만 해가지고 그냥 시미트리만 알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를 그 보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원자 위치까지 이렇게 꼭 그 맞추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르베일 핏 정도 수준까지만 해도 논문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ACS에서도 다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르베일까지만 했는지 리에펠트를 했는지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unknown 그 스트럭처, 모르는 스트럭처를 결정하는 거, 뭐를 이용해서? 파우더 디프렉션을 이용해서. 물론 싱글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죠. 그렇지만 unknown인데, unknown을 찾기도 힘든데, 그 unknown을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파우더 디프렉션으로 이런 저희가 하는 일은 새로운 unknown을 찾아낸다. 이미 알려진 거를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논문 쓰는 사람들 많이 하는 짓인데, 생판 모르는 놈을, 물론 생판 모르는 놈을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지금도 뭐 독일에 있고, 많은 이 무기화학의 대가들이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존경스러울 뿐인데, 어쨌든 저희는 싱글 크리스탈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파우더로, 이 엄청난 라우지 잡을,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파우더 디프렉션을 가지고, 물론 저희 싱크로트론 파우더 디프렉션을 주로 이용합니다. 일반 랩 XRD 갖고는 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피크 많은 거, 여러분들 시미트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XRD 피크가 많잖아요. 뭐 P1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피크가 그냥 거의 다 붙어 있을 정도로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큐빅이나 오소롬빅, 헥사고날 이런 테트라고날 이런 시미트리 좋은데 XRD 피크 몇 개 없는 거, 그런 걸로 언노운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쪽은. 언노운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대개 모노크리닉, 뭐 오소롬빅은 간혹 있고요. 이런 하이 시미트리에는 언노운이 별로 없어요.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다 찾아놨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구조를 찾고 그것을 디터미네이션 하는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ICSD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방법입니다. 뭐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한 몇 가지 ICSD 데이터들, 예를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용했던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제가 이용했던 바륨 타이타네이트 BT, 굉장히 유명한 페로일렉트릭스 물질이죠. 이 물질이 이제 어떻게 ICSD에 등록이 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ICSD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여러분들 시미트리로도 찾을 수 있고, 화학적
그 조성으로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서칭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컴파운드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ICSD 데이터베이스는 뭐 국내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해외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나오면은 번호들이 나옵니다. 뭐 ICSD 아이디하고 컬렉션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번호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날짜가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네임하고 이제 보시면은 바륨 타이타네이트라고 써있죠.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용으로 읽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상한 소리 안 하시고 항상 여기에 케미컬 네임을 보고 어디 발표나 이럴 때 여기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륨 타이타네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드 포뮬라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화학식 포뮬라들이 나오는데 바륨 하나에 타이타늄 하나에 옥시전 3개, 바륨 하나에 옥시전 3개, 타이타늄 하나. 그래서 바륨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113 구조 또는 131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포뮬라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ANX 포뮬라인데요. 이 ANX 포뮬라는 우리가 캣타이언들은 다시 말하면 양이온들은 A, B, C, D 이렇게 나가고요. 음이온들은 X, Y, Z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한 넘바들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1은 적지 않으니까 1, 1, 3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조 본위의 조성식이에요. 이런 경우에 BT 같은 경우에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13 여기도 113 바륨이 A고 타이타늄이 B고 옥시전이 X면서 113 여기도 113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왕왕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카진 형광체 같은 경우에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해갖고 1113 칼슘 하나, 알루미늄 하나, 실리콘 하나, 나이트로젠 3개 해서 113이라는 그 구조가 있었죠. 근데 그거의 ANX 포뮬라는 ABCX3가 아니고요. AB2X3입니다. 왜냐면 위컵 사이트 2개밖에 없기 때문에 A 사이트, B 사이트, 다시 말하면 B 사이트에 그 당시에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이 50대 50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학식은 칼슘 하나, 알루미늄 하나, 실리콘 하나, 나이트로젠 셋 이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그거의 구조 본위의 실제 조성식은 칼슘 하나, 알루미늄, 실리콘 같이 2개, X3다. 그래서 AB2X3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BT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기 ANX 포뮬라나 우리가 케미컬 포뮬라나 전부 다 113 똑같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덴시티가 나오는데요. 덴시티는 여러분들 이론 덴시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아까도 지금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 Z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Z값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값이냐면, 이게 이러한 화학식이, 다시 말하면 케미컬 포뮬라가 113이 유니셀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하는 그런 넘바가 Z 넘바예요. 그래서 이 Z값을 여기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유니셀 안에 바륨 하나, 타이타늄 하나, 옥시전 3개, 바륨 타이타네이트, 바륨 113 컴파운드 요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셀 볼륨 좀 이따 이제 아시겠지만 유니셀 파라미터 알면 유니셀 볼륨 알죠? 그거 볼륨 알고 여기에 들어가는 케미컬 포뮬라의 몇 개인지를 아니까 저거 원자량 다 계산해서 옥시전의 원자량 곱하기 3, 타이타늄의 원자량 거기다 더하고요. 또 바륨의 원자량을 거기다 더해서 그게 전체 이거의 이 몰레큘러 웨이트가 되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나온 유니셀 볼륨으로 나눠주면 그게 덴시티죠.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온 논문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어느 논문에서 발췌해서 갖고 왔느냐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의 저자들 나오고 그 논문의 레퍼런스 값이 나오는데 이게 저널 오브 피지컬 소사이티 오브 재팬에서 1947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이 BT 연구를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셀 사이즈가 나옵니다. 유니셀 사이즈는 A, B, C,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적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이게 무슨 크리스탈 시스템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3.99, 3.99, 3.99, A도 3.99, B도 3.99, C도 3.99, 단위는 옹스트롱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큐빅이구나. 각도도 알파도 90도, 베타도 90도, 감마도 90도니까 얘는 큐빅입니다. 그래서 요거 RCSD를 보시면 금방 이 데이터를 완전히 알 수 있는데, 볼륨은 이거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유닛셀 사이즈 갖고 유닛셀 사이즈 가지고 볼륨 계산하면 63.81 큐빅 스퀘어 옹스트롱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값 Z 값이 나옵니다. G 값은 이 케미컬 포뮬라가 유닛셀에 하나 들어가 있다. 1.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스페이스 그룹 PM3M PM-3M 얘는 그런 221번이다. 스페이스 그룹 넘버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다음으로는 피어슨 심볼입니다. 피어슨 심볼은 여러분들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앞에 소문자 알파벳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대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소문자가 뭐냐? 여러분들 금방 아시다시피 얘가 큐빅이니까 제 C입니다. 크리스탈 시스템 큐빅이냐 오스롬빅이냐 모노크리닉이냐 트리크리닉이냐 그런 걸 얘기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트리크리닉인 경우에 T를 안 쓰고 트리크리닉일 경우에는 A를 씁니다. 그게 이제 다른 라틴어 어원에서 온 트리크리닉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A로 나오면 트리크리닉이고 C니까 큐빅. 그렇습니다. 그래서 H면 헥사고날, 그 다음에 트리고날도 H로 세팅을 했었을 때가 많으니까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하면 테트라고날이고요. O 하면 오소롬빅이고, 그래서 이렇게 스몰 레터가 나오는 걸 잘 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라지 캐피탈 대문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프리미티브일 때 P, C 센터를 두면 C, F 센터 두면 F 해서 브레비스 센터, 브레디스 트랜스레이션 값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 F, A, B, C, R까지,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일 경우에는 P. 그래서 두 번째 적어주고,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유닛셀 안에 원소의 종류를 불문하고 몇 개 들었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몇 개 들었죠? Z값 하나니까 케미컬 포뮬러가 바륨 하나, 타임부탈 하나, 옥시전 3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들었죠? 그래서 이게 5개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피어슨 심볼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위콥 시퀀스가 나오는데, 위콥 사이트를 뭐뭐뭐를 이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멀티플리시티가 높은 놈서부터 다시 말하면 CBA 이렇게 해서, 자, C는 여기서 보면은 멀티플리시티가 3짜리 스페셜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타이타늄은 1B, 바륨은 1A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위코프 레터 CBA, ABC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위코프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CBA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멀티플리시티가 높은 놈부터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R 밸류는 피팅 퀄리티인데요. 여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947년도에는 이런 피팅이고 컴퓨터도 없을 텐데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그래서 R 밸류가 그때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duced cell, 이게 무지 중요한데요. 이 reduced cell은 모든 셀이, 특히 centered 셀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centered cell, FCC나 이런 거, BCC 이런 거는 우리가 프리미티브로 작은 셀로다가 예를 들면 FCC 같은 경우에 롬보이드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줄일 수 있는 지금 세팅한 요 사이즈보다 더 작게 아주 제일 작은 그런 셀로 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은 3.99, 3.99, 3.99 이거는 프리미티브 큐빅이죠. 여러분들 프리미티브 큐빅은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큐빅 3.9, 3.9, 3.9, 90, 90, 90 다 똑같고 볼륨도 63.8 여기 63.81 해서 맨 뒤에 이거 볼륨입니다. 볼륨까지 이렇게 해서 다 적어주는데 이 리듀스트 셀이 되더라도 프리미티브 큐빅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레이티드 된 리듀스트 셀의 베이시스는 다시 말하면 XYZ축은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변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죠. 100, 010, XYZ, 001 해서 XYZ 그대로 써주는 리듀스트 셀의 베이시스도 나타내주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커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멘트를 읽어봐야지 이 커멘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도 써있고 이거 믿을만한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써있고 그런데 제일 괜찮은 걸로 레퍼런스를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이 대충 특히 뭐 이런 그 ICS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얘를 어떤 레퍼런스로 사용할 때 주의를 더 깊게 드리긴 하지만 특히 ICDD 다시 말하면 이런 크리스탈로그래픽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XRD 데이터, 로우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 그 레퍼런스 삼을 때 거기도 이거 커멘트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만 만들어 놓고, 레퍼런스는 마이너스 200도 이하에서 뭐, 무슨 존재할 수 있는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백기압 이상의 어떤 이런 압력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을 보지도 않고 그냥 패턴만 비슷하다고 내 거하고 맞춰갖고 갖다 놓고, 이런 식의 일들이 왕왕, 저희 실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많이 제가 지휘도 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하여간 이 커멘트를 반드시 잘 읽어보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돼요. 커멘트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는 이거 XRD고 파우더다. 이거 싱글 크리스탈도 아니고 파우더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뉴트론도 아니고 이건 엑스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고요. R밸류 없다. R밸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7년도에 R밸류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했을 리가 없죠. 이 R밸류는 피팅 퀄리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R밸류는 어쨌든 RMSE 개념이니까 루트 민 스퀘어 에라 개념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템퍼러처 팩터가 빠졌다. 여기 서멀 팩터가 빠졌습니다. 여기 오큐펀시도 빠졌죠. 물론 셋 다 스페셜 포지션이니까 여기는 오큐펀시 같은 것들은 이제 없어도 우리가 다 100%는 1이라는 걸 알지만 예를 들면 서멀 파라메터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논문에 없으니까 여기다 안 넣은 건데 보시면은 이러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커멘트들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는 버릇을 기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미리 지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어시메트릭 유닛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코디네이트들이 다시 말하면 이 좌표 값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멀 팩터와 오큐펀시 밸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그건 지금 생략됐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각 애톰의 위콥 사이트 알 수 있고요. 그거의 실제 좌표값 알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도 예를 들면 바리움은 플러스 2, 타이타늄은 플러스 4, 옥시전은 마이너스 2가라라는 인포메이션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이런 유명한 BT 샘플 같은 거에 ICSD 데이터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흥미로운 걸로 뽑아온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커멘트부터 보자 그랬습니다. 커멘트 한번 봐보세요. 커멘트에 보면, 이게 노멀 스피넬 모델이고, 이거 스트럭처 타입은 이게 이미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코발트 실리콘 옥사이드지만, 구조가 이게 알루미늄 마그네슘 옥사이드하고 이게 거의 똑같은 구조다. 이게 새로운 구조가 아니고, 이런 어떤 알려진 구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더 중요하게는, 얘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특히 세컨드 레퍼런스, 68년도에 나온 세컨드 레퍼런스의 논문에서부터 뽑아온 셀은 얘는 67만인가요? 67만 MPS. 이거 굉장히 하이 압력에서 한 900도 정도 되는 온도인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샘플은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이 프레셔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샘플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내 샘플하고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보시면 여기도 남바 나오고요. 케미칼 포뮬라, 케미칼 이름은 다이 코발트 실리케이트다. 이게 코발트가 두 개니까 다이라고 붙였네요. 다이 코발트 실리케이트다라고 하고 여기 HP 딱 나옵니다. HP가 하이 프레셔 상이다. 저거는 웬만큼 대충 만들어갖고는 안 나온다. 하이 프레셔에서나만 나오는 구조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코멘트에서도 보셨지만 여기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포뮬라, 이 케미컬 포뮬라가 코발트 2개, 실리콘 하나, 옥시전 4개, 코발트 2개, 옥시전 4개, 실리콘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법이 두 가지 다른 표현법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NX 포뮬라. 이 ANX 포뮬라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코발트 E라고 쓰지만 여기는 AB2X4 해갖고 코발트가 B 자리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 본위의 ANX 포뮬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B2X4라는 것이고요. density 5.17.
Z값이 얼마인가 봅시다. Z값이 이거 무려 8이네요. Z값이 8이니까 여러분들 이 덴시티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코발트의 원자량 곱하기 이 실리콘의 원자량을 거기다 더하고요. 거기다가 옥시전의 원자량 곱하기 4 한 값을 더한 거에다가 다시 8을 곱한 다음에 여기 유니셀 볼륨으로 나눠준 게 바로 5.71 그램 퍼 큐빅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아셨겠죠? 저번 학기에 제가 저희 학교 학부생들 대상으로 이거를 해갖고 여기 중간에 이제 빈칸들을 많이 치고, 물론 요 카드는 아니지만 다른 컴파운드에 있어서 빈칸들을 다 치고 그거 채워넣기 시험을 봤는데 제대로 맞춘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ICSD 카드는 제대로 보시면 여기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다 숨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논문의 타이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 논문의 오서들,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들, 이건 논문이 2개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면 더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유니셀은 8.14, 8.14, 8.14, 90, 90, 90. 이것도 큐빅이네. 딱 큐빅인 거 알겠죠? 8.14, 8.14, 8.14, 90, 90, 90. A, B, C 값과 알파, 베타, 감마 값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큐빅인 걸 압니다. 볼륨은 뭐 계산하면 539.35 큐빅 세제곱 옹스트롱이죠. 그러니까 저 유니셀과 볼륨의 단위는 옹스트롱이고 옹스트롱 세제곱이고요. Z값은 8. 유니셀 안에 이러한 코발트 2 실리콘 O4라는 이런 포뮬라가 8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스페이스 그룹은 이번에는 FD-3M이네요. FD-3M. 스페이스 그룹 넘버는 22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시스템은 큐빅이 되겠고요. 피어슨 심볼은 큐빅이니까 C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F 센터드니까 F입니다. 여기에 하나, 둘에 셋에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 있죠. 7, 7, 8이 56. 56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이 안에 56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고, 위크업 시퀀스는 EDA 해서 다시 말하면 32개의 멀티플리시티를 갖는, 스페셜 포지션이네요, 이것도. 이게 스페셜 포지션인지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X 자리네요. 보니까 0.3622727, 0.36727, 0.36727. 언젠가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페셜 포지션이라고 꼭 뭐 0, 2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제너럴 넘버더라도 그런 놈이 XXX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 이것도 스페셜 넘버죠. 이게 어떤 라인 선상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스페셜 포지션이고 32개의 멀티플리시티를 갖고요. D 포지션은 16개의 멀티플리시티를 갖고요. A 포지션은 8개의 멀티플리시티를 갖는 그런 위컵 시퀀스가 EDA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R 밸류는 0.01이고요. 꽤 잘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reduced cell.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reduced cell은 FCC의 경우에 어떤 게 reduced cell이죠? 하나의 꼭지 레티스 포인트에서 이웃하는 3개의 면심으로 보내면 그게 롬보헤드랄 되죠. 다시 말하면 8.14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2로 나눠준 값, 그게 5.75입니다. 그래서 F센터를 우리가 프리미티브로 바꾸면서 리듀스드 했다 이런 뜻이고요. 5.75, 5.75, 5.75에 60도, 60도, 60도 롬보히드랄이 딱 나오고 그거의 셀 볼륨은 134로서 원래 220보다 많이 줄었죠. 프리미티브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리듀스드 셀입니다. 그래서 리듀스드 셀의 베이시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면심에 있는 애들 2분의 1, 2분의 1, 0, 0,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0, 2분의 1. 그 면심에 있는 3개가 각각 베이시스가 되겠죠. 새로운 프리미티브 셀의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티드 된 트랜스폼드 된 리듀스드 셀의 베이시스가 2분의 1, 2분의 1, 0,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0, 2분의 1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근데 코멘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코멘트가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토믹 테이블이 나오죠. 아토믹 코디네이션이
실리콘이 8A 사이트, 코발트가 16D 사이트, 옥시전이 32E 사이트에 XYZ 값에 전부 이제 스페셜 포지션의 그 각각의 그 코디네이트 넘버들이 다 나오죠. 좌표값들이. 그 다음에 오큐펀시, 이게 이제 오큐펀시인데 오큐펀시가 전부 100%로 111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H 값은 여러분들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 이건 그 오게닉 쪽에서 중요한 거지, 우리 같이 이노게닉 하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000. 그래서 H 값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게닉 쪽에 이게 센터 오브 그래비티 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SOF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오큐펀시가 했는데 오큐펀시가 100% 돼 있다는 거고, 서멀 팩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서멀 팩터가 왜 안 돼 있느냐? 여기 아까 여러분들 S라고 써 있는 거, 요게 이제 아마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재미로 한다 그랬죠? 이거 지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 이게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싱글 크리스탈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 아나이소트로픽, 다시 말하면 등방성이 없는 이런 그 아나이소트로픽, 안아이소트로픽 서멀 팩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값으로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그 원자가 그 자리에서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그거에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방향 텐서들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그 싱글 크리스탈 경우에는 그 한 방향, 이게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방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싱글 크리스탈로 매칭을 해놓은 이 ICSD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 아나이소트로픽 서멀 팩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멀 팩터가 전부 텐서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근데 파우더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이소트로픽하게 한 값으로, 이런 그 싱글 값으로 각 원소에대로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딱 보면 이게 파우더인지,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건 싱글 크리스탈로 한 건데, 우리는 딱 보면 벌써 파우더인지 싱글 크리스탈인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뒤에 이 텐서들이, 다시 말하면 이 아나이소트로피 서멀 팩터 텐서들이 뒤에 줄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놈이 파우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간혹 가다, 저희도 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파우더 디프렉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나이소트로피 이 텐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아주 무거운 놈, 제일 무거운 놈, 우리가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컴파운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무거운 놈은 간혹 아이소트로피 하지 않고 아나이소트로피 팩터를 써서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런 텐서 항들이 나와서 서멀 팩터를 복잡하게 써놓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파우더 디프렉션인 경우에는 그냥 아이소트로픽한 싱글 값으로 여기 옆에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CSD 데이터를 보는 법을 두 가지 아주 간단한 거하고 조금 좀 복잡한 싱글 크리스탈과 파우더에서 나온 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ICSD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모노크리닉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노크리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모노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리듀스드 셀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센터드 샘플, F 센터, 뭐 R 센터, R 센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롬보이드랄로 딱 되는 거 저번에 그림도 보여드렸고요. 뭐 I 센터도 이런 프리미티브로 되어 있는 리듀스드 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노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도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셀 초이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모노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노크리닉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 길이가 다른 평행사변형인데 거기에 이제 안에다가 조그맣게 셀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모노크리닉인데, 이 모노크리닉 안에 이런 조그만 셀들이 1번 셀, 2번 셀, 3번 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듀스드 셀이 이 초이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리듀스드 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할까봐 이 설명을 따로 드리는데, 이런 F 센터들, 이런 센터가 있는 애들만 이렇게 프리미티브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노크리닉은 프리미티브도 이런 리듀스드 셀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뭐 하여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ICSD의 바다에서 마음에 드는 거 또는 랜덤하게라도 아무거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